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49회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저와 다 아시죠?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경제 1도 모르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자, 이름이 네네. 마돈나라는 이름이 저는 정말 강력하고 멋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굉장히 멋진 이름을 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알파조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그렇죠. 중요한 네. 날이라서요. 예. 어제 잠들 주무셨어요? 잠이 오지도 않고 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처음 딱 눈 뜨자마자 혹시 뭐 있나 싶어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뭐 새로운 뉴스들 찾아보고. 있나? 뭐 지금 어디서 탄핵이 뭐 그랬어. 35분 남았죠? 네. 예. 근데 딱 11시에 딱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죠. 뭐 처음에 이제 결과부터 딱 선거 딱 먼저 서갖고 두갈씩으로 먼저 때리고 뭘 그다음에 얘기하겠죠. 설명하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막 그러니까. 애간장 안 태우게 두갈씩으로 먼저 딱 때리고 네. 결론 얘기고 그다음에 딱 가나 그렇게 되길 근데 바라고 그걸 본인이 있습니다. 되게 감질만 날 것 같아요. 그 첫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막 가슴이 웅성웅성거리고 이정미 네. 재판관이 선고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오늘 사진 보니까요. 출근을 8시 하셨대요. 아. 근데 뒤에 음. 그 그룹 있죠. 네. 2개 말고 출근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사진에 찍혔어. 아, 그래요? 그게 이 뉴스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탄핵과 무슨 상관이 아니 있는지 어젯밤에도 모르겠지만. 제가 밤 11시에 받은 뉴스가 네. 어제 점심 밥을 먹는데 네네네. 6명과 2명이 따로 먹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래갖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아니 저는 어저께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네. 한 친구한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7대1로 결론이 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아니 뉴스가 나왔대요. 어디 그러니까. 뉴스 뉴스가요? 인터넷 뉴스에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가짜 뉴스 이랬더니 어. 뭐 그렇진 않다는 둥 막 어. 난리가 났는데 어. 그 반응들이 어. 막 천차만별인 거야. 아니 그 한 명 도대체 한 명 누구야? 누구야? 뭐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법관들이. 그래서 맞아. 되도록이면은 만장일치로 가려고 그렇게 평일을 길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 몇 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별로 이번에 이제 그 심리 과정에서도 얘기들이 안 된 재판관들 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속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장일치 나올까라는 저는 나올 것 같으면 만장일치가 뭐 아니면 도울 것 어쨌든 같은데.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네. 정보가 굉장히 빠른 데가 삼성이거든요. 네. 삼성이 어저께 새로운 광고를 냈는데 뭐, 무슨 삼성 광고를 갤럭시 음. 8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자 완성. 그 뭐지? 갤럭시 8명 전원 찬성이라는 갤럭시 놀이잖아요. 8에 이제 출시되는 건데 설마. 중의적으로 8 새로운 시작이자 완성이다. 새로운 완성이다 시작이다. 삼성이 이상한데? 벌써 저기 삼성이 뭐 벌써 감 잡았다. 감 잡고 감 잡고 팔을 때렸다. 하고 이제 선- 기대만 가지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네.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좀 걱정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문제 의식도 좀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8명의 법관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저는 이게 진짜 국민 주권에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차에 걸쳐 가지고 그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촛불을 밝히고 이랬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8명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막 맘졸이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예컨대 게 뭐 국민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헌법이 돼 있을 수도 예.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뭐 그건 뭐 기쁘긴 헌법 한데 만들기 나름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나름이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총리제에서는 총리가 뭐 국회 해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 뽑아놨는데. 그러니까요. 그 데이지 민주주의에서 이제 이런 선택권 저런 선택권을 주는 건데 이제 국민 투표가 갖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 네. 뭐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만 대중을 동원하는 게 맞아, 아니라 맞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중 맞아. 동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은 양날의 칼인 건 분명해요. 그 제가 마돈나님한테 좀 그렇긴 이렇게 안심을 시키려 그러면 제가 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들었는데 헌법재판관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법리적 해석 이런 건 안 하고 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 보죠. 주로 TV를 본답니다. 아. TV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여론이 어떤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립 해석해서 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으로 아, 판단을 정치적 판단을 판단을 하는 하거든요. 과정에서 네. 법리를 이제 거기에다가 그렇죠. 적절하게 맞습니다. 근거를 갖도록 만들어내지 네. 않을까 이게 진짜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 아닐까 이런 바보가 생각이. 아닌 이상 아마 국민적 주권에 아니 맞게 이런 문제를 판단할 거라고 아니 봅니다. 법리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렇죠. 해석하기 맞아요. 나름인데 아니
심지어는 예전에 저는 황당무계했던 재판 그 결과가 헌법재판 결과가 수도권 이전 관습법으로 수도를 이전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판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판결 하기 나름이고 근거는 되기 나름이고 해석은 하기 나름인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레비를 열심히 보셨으면은 잘하겠죠, 뭐. 잘하겠죠. 예, 또 기대해 있으니까 봅시다. 말하는 맞습니다. 결론이 나올 거라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이번만큼은 87년처럼 어떤 죽 써서 땡땡 준 그런 저는 결과는 여기서는 없기를. 죽 써서 개주냐라는 예. 죽 써서 개주냐라는 건가요? 어디다 어떻게 그렇죠. 하죠? 그래서 그 제가 얘기 그냥 동물권 때문에 땡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그냥 개를 너무 폄훼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네. 그것도 예, 생각 못 해봤는데 예. 여기서는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 탄핵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도 새롭게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자,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요. 네. 좀 흥분했습니다. 예, 저좀 흥분을 좀 많이 약간 해서 긴장하고 잠도 못 흥분하고 자고.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다 49회는요. 오늘 주제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찬희 쌤,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인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네, 얘기하느라고 보통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못하고 말이야. 네네. 보통 이제 행정부 수반의 이름하고 네.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그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말하는 신조어를 꼭 만들죠. 그래서 뭐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베노믹스. 네. 1980년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레이건의 경제 정책은 레이거노믹스 이런 식으로요. 정확히 말해서 영어로 하면 제가 또 전직이 영어 선생하니까 네네. 이제 안 웃을게요. 트럼포노믹스예요. 아, 그래요? 트럼프 플러스 이코노믹스에 네. 오가 옆에 오를 보여요. 네. 넣었네요. 그래서 소시오 바이올로지 할 때 그 오 하듯이 트럼포노믹스. 영어로 분석까지 하셨구나. 아, 네. 근데 우리나라 또 트럼포노믹스 그럼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냥 한국어는 트럼프노믹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트럼프 뭐 격가지 얘기인데 네. 우리가 MB노믹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MB노믹스에서 처음 생기지 않았나 한국에서 그 대통령 이름하고 결부지어서 그렇죠. 네. 대중노믹스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없죠. 너무 그렇죠. 무연 노믹스 이런 거 없잖아요. 대중 경제로는 있었죠. 그때는 네. 이제 네. 그때 이미 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전에. 책을 예. 냈었으니까 음. 근데 MB에서 처음 생겼는데 네. 박근혜도 없어요. 박근혜 정부는 뭐였냐면은 최경환 노믹스였어요. 그렇지.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거 뭐 격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를 네. 예전에 장관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트럼프 경제 정책 트럼프 노믹스. 근데 저는 사실 트럼프 하면은 거짓말쟁이, 뭐 뻥쟁이, 막 이런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와 경제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트럼프 노믹스 본질이 뭔지, 또 그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좀 꼼꼼히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를 사실 예, 전 세계에 다 걸려 있죠. 다 걸려 있죠. 다 걸려있죠. 근데 네. 사실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적인 기사나 뭐 어떤 학자들의 발표나 이런 거 제가 뭐 그 학계랑 가깝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의외로 예. 글이 나오기는 꽤 나오고 있어요. 기사 언론을 그래요? 통해서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대한 조명보다는 오히려 네. 몇 가지 슬로건들을 내놓고 네. 그다음에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글들은 제법 언론에서 지금까지 소개가 된 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일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트럼프노믹스 도대체 뭔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이 좀 더 뭔지 좀 내부적으로 한번 파보자. 네네. 그게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한국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세계 경제 어떤 관련이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 뭐 대중들이 그런 기사가 나와도 제대로 그것을 뭐 경제 이렇게 기사를 사람들이 안 읽고 그냥 관심을 넘어갈 갖고 보지 않아서 가능성이 그런 것 많아요. 자, 알바조님,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부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 이제 당선됐을 때 이제 반대 시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시끄럽고 네네. 어때요? 특이한 완전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최악이다 이런 최악이죠. 팩트죠. 네. 근데 워낙 오바마가 지지율이 막판에 높다 보니까 굉장히 더 초라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막 최악인데 증시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거예요. 역대 최고치를 거의 매일 경신하다시피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평가와 네. 시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와,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 증시가 막 이렇게
승승장구한다, 호황세를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경제 미래가 굉장히 장밋빛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증시에서 그런가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돈들이 막 증시에 몰리니까 네네. 투자를 하겠다고 몰리니까 이제 증시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건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12월 며칠에 당선이 됐잖아요. 네. 지금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오른 증시가 거의 한 20%좀 될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내가 제가 한 몇 수치를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나중에. 네,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 당선된 것이 그게 11월 8일이에요. 예, 근데 그렇구나. 그때 11월 8일 당선되기 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11월 4일에 17,888이었거든요. 17888 숫자 좀 기억해 보세요. 네. 근데 당선 직후부터 주가 지수가 쫙 오르기 시작해서 네. 오른쪽에 제 그래프 갖고 온 거 보이시죠? 네. 예, 11월 15일까지는 매일 상승했고요. 야. 임기 시작 직후인 1월 25일에는 미국 사상 최초로 2만 선을 돌파했어요. 오. 예, 얼마 전에 3월 3일에는 역사 2만 1,005를 찍었습니다. 저도 오늘 야, 아침에 진짜 나오기 엄청 전에 올랐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저 네. 확인 다시 했는데 어저께 것도 2만 1,000 넘습니다. 약간 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음. 얘기가 돌면서 약간 증시가 약간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렇게 증시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되게 창피해하고 네. 우리는 왜 어떻게 저런 대통령 부끄럽잖아요. 있을 네. 수 뽑았을까 뭐 네.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막 이러는데 네. 사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실 트럼프는 최고의 대통령인 셈이죠. 왜냐하면 음. 증시가 뭐 사상 그 역대 최고치를 거의 매일 신기록을 기록하다시피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찬희 쌤 얘기하신 그 다우존스 지수 얘기했는데요. 네네. 다우존스 지수가 뭐예요? 다우존스는 이제 미국의 네. 30대 대기업 음. 예, 평균 잘 지수를 나가는 말해요. 기업들. 잘 나가는 제일 잘 잘 나가는 나가는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어떤 흐름, 또 경제 음. 상황, 어떤 예측 이런 거 제일 잘 반영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대비되는 거로 나스닥이라는 게 있어요. 나스닥은 이제 보통 하이테크 지수라고 하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다 이제 나스닥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건 이제 기술주라든가 하이테크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나스닥 지수는 어땠냐? 좀 다우존스에 비해서 좀 왔다 갔다 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랐어요. 그래프 보니까 네.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네, 있네요. 아까 수치하고 좀 비교해 보면 네. 나스닥은 11월 4일 5,046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2017년 3월 3일에 5,870이고 역시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지수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오른다는 건 이제 좀 전에 이제 알파존이 말했지만 미국 내에서 경기가 미국의 시장이 이거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한편이고 네. 또 세계 투자자 전체가 미국 경제가 호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미국의 네. 주식을 자꾸 사는 거겠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주가가 자꾸 쭉 오르는 거니까 네, 네. 전 세계 전체가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경제. 음. 그 투자자들은 되게 좋긴 하겠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네. 거기 살고 있는 뭐 네. 국민들은 어떨지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저로서는 되게 놀랐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 경제 정책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네, 투자자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걸까요? 그리고 트럼프노믹스가 산업계가 뭐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알파조님, 그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가 한 두어 달 되나요, 지금? 3달째입니다.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예.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네. 이걸 하겠다라고 밝힌 게 아직 하나도 없는 공약이 상태예요. 없었어요? 아니, 공약은 있었는데 네. 그 공약은 어디까지나 공약이니까 그럼 네. 취임하고 나면 정책을 이제 확정을 지어서 앞으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한 거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3개월이 이제 지나가도록 경제 정책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네. 어떤 경제 공약을 내세웠는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크게 4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를 전방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소득세부터 법인세, 소득세도 뭐 그 돈을 적게 버는 사람부터 돈을 많이 버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혜택을 보는 그런 감세를 하겠다라는 것에서 법인세까지도 했고 그다음 규제는 대대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특히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금융시장 규제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고 더 중요한 게 에너지 정책에서 화석연료 다시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정책을 딱 내세우면서 화석연료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걸 크게 금융하고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 생태 관련 부분에서 규제 완화 이제 약속한 상태고 세 번째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확실하게 돈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은 사회간접 시설, 뭐 네네, 도로 네. 짓고 왜 이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 뭐 공원 짓고 도로 짓고 우리가 네네. 생각하는 사회간접 시설이 토건 사업들이기도 하죠. 예, 도로 예. 짓는데 미국은 네. 워낙 그런 인프라 그 사회간접 시설들이 워낙 후져서 후져요. 아 그렇구나. 돈이 고속- 지금 시급하게 고속도로가 다 망가져 필요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토건 사업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사실은 공공재 아닙니까? 공립 네네, 학교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그 투자도 다 포함이 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뭐 토건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그 재정 지출을 어쨌든 크게 확대를 돈을 하겠다. 많이 써서 네네. 이런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이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인데 보호 무역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를 약속을 한 것이고요. 그 4가지 약속한 거를 보면은 그 보호무역주의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문을 닫겠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 3가지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줄 수는 없다. 뭐 이 정도로 거의 환상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근데 볼 수가 기업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위적 감세니까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규제 완화에서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고, 그렇죠.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 그 수혜는 뭐 누가 이런- 보겠어요. 그렇죠. 기업들이겠죠. 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네네. 저기 감세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어마어마한 횡재가 지금 이렇게 막 약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노믹스의 효과로 거의 모든 산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식 네. 뉴딜 정책을 핀다라는 그럼 소리 1조 달러라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그 한국의 GDP가 네. 2015년도가 1조 3,077억. 한국 GDP만큼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한국 대단하다. GDP 약간 그러니까 못 미치는? 2015년 한국 GDP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프라 네. 투자를 하겠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거기에다 이제 방위비 증액한다. 그럼 뭐 방위산업체들, 군수 업체들 좋아하겠죠. 엄청나게 다 예. 좋아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화석연료를 부활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 국내 에너지 업체들 다들 좋아하고 박수 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경제 공약들이 실현되면은 우리가 한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1차 네. 산업 광업이라고 얘기하는 네. 원자재, 에너지부터 해서 군수, 네.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하니까 아까 토목하셨으니까 건설 뭐 네. 이런 업종들이 다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고 볼 수가 뭐 있고 제조업도 부활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산업도 이제 이중의 혜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금융주도 막 거의 사상 최고치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융주도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한편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도입된 규제들 다시 다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때문에 규제 완화하면은 돈 많이 벌게 돼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시장 금리가 약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중사 네. 금융산업은 이중적 규제 완화와 이제 금리 상승으로 한 이중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문우신이라는 재무부 장관이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금융 정책은 재무부 장관이 하는데 네. 이 문우신 재무부 장관 출신 성분이 금융시장 월가예요. 골드만삭스와 헤지펀드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네. 좀 나중에 영화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자로도 돈을 많이 벌어. 우리가 아는 영화들 많이 이제 제작하는데 투자했는 사람인데 네. 어쨌든 인생 전체를 갖다가 월가에서 보낸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발탁을 했으니 당연히 뭐 월가가 좋아할 만한 네네. 이런 금융 그런 정책들이 정책들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완전 세계 돈을 다 미국이 휩쓸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알파조님이 지금 금융산업 얘기하셨는데 뭐 네. 청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2008년도에 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오면 안 되겠다. 그때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개혁법안을 그때 만들었는데 네. 법 이름이 이제 도드 프랭크법입니다. 도드 프랭크. 도드라는 사람하고 프랭크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이제 이름이에요. 네, 법을 법안을 위반했다고 발의한 사람. 아, 도드 그렇구나. 프랭크법인데요. 네. 정식 명칭은 뭔가 하면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아, 벌써 이름 자체가 왠지 보호받을 예, 것만 같은 소비자를 느낌? 보호하고 네. 월스트리트 개혁한다 이런 건데요. 네.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업은행이라는 건 이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상업은행의 기본적 기능이고 네. 투자은행은 이제 뭐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든가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주식에 네, 이 두 개를 이제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예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투자한다든가 네.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든가 이걸 이제 그런 거 하지 금지한 말라는 거죠. 거죠. 예. 당연히 월스트리트는 이 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왜요? 상업은행을 하면서 네. 투자도 막 하고 예, 이것저것 예. 다 돈 벌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걸 좋죠. 아. 예, 기능을 분리시켜 놓은 거니까. 네네네. 예,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규제인 거죠. 이게 이제 금융 규제의 한 형식인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개정 검토를 하라라는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행정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네.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헌법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제 지금 서명한 상태에서 120일 내로 미 재무부가 개정 방안을 지금 제출해야 되는 조만간 상황이에요. 나오겠네요. 그러면 곧 나옵니다. 곧 예, 나오겠네요. 곧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직후에 금융주의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어요.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금융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아까 알파조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게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규제 철폐나 기후 변화 협약 탈퇴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던데 사실 제 세계관과는 너무 정반대인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참 좋아하겠네요. 그렇겠죠? 굉장히 좋아하죠. 예. 아, 그리고 아까 전방위적 감세라고 했는데요. 네. 감세 세부 내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규제도 지금 장난이 아닌 거 좀 말씀하셨는데 네네. 감세도 장난이 아니에요. 좀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보면 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의 소득입니다. 5만 달러 이하 가정은 면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저소득층에 대한 제스처겠죠. 그렇군요.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쳐서 저소득층 감세는 해당되는 사람은 많아요. 저소득층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액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제시할 텐데 네. 고소득층의 이제 대대적인 감세를 위한 명분 쌓기인 경우가 대충 많습니다. 원래 실제로 아무래도 해당자는 많은데 액수는 적어요. 네. 소득 구간이 이제 이전에는 소득세 이제 세금 부과가 네. 7단계였어요. 그래서 가장 작게 세금을 부과한 게 10%부터 네. 39.6%까지 7단계였는데 네. 이걸 이제 3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2%, 25%, 33%로 단순화되거든요. 네. 그럼 최고세율로 보면 39.6%에서 33%로 최고세율이 인하되는 거죠. 부자들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엄청나죠. 네. 돈 많이 벌는데 인하폭이 뭐 이렇게 네, 크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큽니다. 혜택을 네. 보는 거죠. 더 많이 깎아주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실시하고. 깎아주는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네. 지금 현행 8단계인데요. 네. 최저가 15%고 네. 최고가 그 35%인데 단일세로 네. 한댔습니다. 단일세로 15%로 15%요? 깎는 거예요. 행복하지. 그럼 법인세 최고세율이 네. 35%에서 15%로 떨어집니다. 아유 행복해라.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 3분의 1 토막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또 있나요? 네, 상속세를 또 폐지해 줍니다. 아, 죽이죠. 부자도 예. 좋겠다. 이 상속세가 폐지되면 이 상속세를 내던 사람이 네. 내던 사람이 이게 모두 다 내는 게 아니라 상속세라는 게 어느 액수 이상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속세를 낼 일이 없잖아요. 네, 뭐 마돈이 별로 걱정 안 하시잖아요. 네.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상속세 내던 사람이 0.2%입니다. 최상위. 최상위 0.2%만 해당되는 세금을 확 없애준 거죠. 그 최상위 0.2%를 위한 감세라. 정말 네, 이 당연히 트럼프도 해당됩니다. 참 미친 듯한 감세. 트럼프 내각에서 제일 부자가 6조의 재산 갖고 있는 사람부터 해서 어. 트럼프가 2등이거든요. 3조 7천억, 2조, 뭐 1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예. 사람들은 뭐 다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러다가 한국 부자들도 다 미국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자율 높아집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적으로 감세하고 규제 완화하고 이 재정 지출 확대를 한 것이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도 맞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 수입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나프타와 TPP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또 폐기한다고도 하고 네, 네. 그리고 한미 FTA 같은 양자간 무역 협정은 재협상을 한다. 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선전하면서. 부분들 아마 재협상을 하고 싶겠죠. 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앞으로 이런 다른 세계의 정책과 어떤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기업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규제 완화나 감세 뭐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네네. 너무 행복해요. 거의 미친 듯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딱 여기서 걸려요. 보호무역주의는 네.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세 가지와 지금 이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약간 겉돌고 안 어울리는 건데 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영어 얘기해야 되네.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이에요. 오, 발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 미국 물건을 사고 네. 미국 사람을 고용하라라는 슬로건으로 그렇죠. 딱 대표가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정도나 네. 웬만한 소비자들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칸인데 아메리칸 미국제가 별로 없으니까 뭘 이제 사실상 내용은 뭐냐면 바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라. 네. 근데 그 기업이 미국 기업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 물건을 팔고 싶으면 지금은 값싼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시장에 들여오는데 들어와라 미국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미국에서 차려라. 아, 미국에서 공장을 태우면 미국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을 네.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라.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통상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관세를 50%를 붙여버리면 수출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계산하면 더 비싸네. 네. 그럼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최근에도 이제 계속 언론 기사가 나오는데 삼성이 미국에 가전 공장 짓는다. 뭐 LG가 얘기 무슨 나왔죠. 가전 공장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네. 수출을 하면 가격이 껑충 뛰니까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 대신 네. 미국에서 직접 공장 차려가지고 물건을 파는 게 훨씬 좋은,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렸을 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관세가 갖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건데 기업들로부터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 사람들 고용해서 공장 만들어서 미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 사람 쓰게 해라라는 건데 네. 그럼 방법이 뭐냐? 그게 국경세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국경세요? 국경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는 국경세라는 건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국경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때 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관세 더하기 또 국경세 이름은 이제 생기는 국경세라고 건가요? 부른 거예요. Cross the border ta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그 완제품이든 부품이든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의 밖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면 다. 그리고 그 기업의 주체가 누군지 상관이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해 갖고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네네. 아무 상관 없어요. 일단 기업이 미국 기업이건 아니면 외국 기업인 건 간에 미국 바깥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고율의 그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네. 그게 막 45%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네. 물건 만들어 갖고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버는 기업들아 너희들 그런 거 하면은 우리는 국경세라는 철퇴를 때릴 것이야.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미국인을 고용을 해라. 네.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약속한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거 혜택 다 준다. 너희들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인책을 막 한편으로는 국경세라는 철퇴를 때리면서 네네. 미국으로 들어오면 감세 혜택에 규제 완화 네. 혜택 다 줄 테니까 네네.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트럼프 예상대로 이제 이게 만약에 먹힌다 국경세가 효과를 발휘해서 네네. 뭐 삼성이 이제 뭐 다시 미국에다 공장 짓고 뭐 네네. 현대차가 미국에다 공장 짓고 막 이러면은 네네.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럼 미국에서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 미국의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책들을 되게 환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를 찍었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 기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제조업에서 일자리들을 다 해외로 뺏겼다고 믿는 그런 그렇죠. 공장 노동자들이 네. 다 이제 트럼프를 찍은 그래서 거죠. 이런 약속 때문에. 아, 그 감세도 해주고 또 규제도 없애주잖아요. 근데 외국으로 나가지 말고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노믹스 4대 정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파격적인 감세랑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돈은 이제 적어지고 쓰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심각한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문제 뭐 이런 건 좀 악화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학자나 뭐 언론이나 이런 목소리는 미국에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왜 네. 우리나라에서 막 복지한다 그러면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난리 아닙니까? 재정이 어떻고 파탄 난다는 둥 막 이런 네. 뭐 다들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재정 건전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국도 뭐 거의 지금까지는 대부분 반응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또 동일한 반응이 있었어요. 똑같이 반응이 있었는데 네. 특이한 건 뭐냐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미국에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 경제학자 일부가 네. 뭐 저기 1조 달러 막 시중에 풀고 이러면은 네. 재정 적자 문제도 뭐 더 심각해질 텐데 인플레까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원래대로라면 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신기한데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기업들의 수익은 뭐
쑥쑥쑥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 위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트럼프 노믹스가 가져올 이 기업의 이윤들이 막 증가하는 문제. 네. 그러면서 막 제조업도 부활하고 뭐 어쨌든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막 돈이 막 돌아가면서 많아지고, 뭐 토목공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 네, 네. 경기가 살겠다. 네, 네. 이렇게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어. 재정 위기도 문제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이득이 더 크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은 없어요? 그건 원래 이 부자들 입장에서는 소득 불평등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아까 화석연료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환경단체들도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 것이고. 환경단체야 난리 났죠. 완전 난리가 나 있는데 네. 아까 말한 네, 투자자들은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돈 버는 아.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제가 감정이입이 안 되네요. 그렇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네. 이렇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가 사실은 그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네. 눈에 띄는 그런 부양책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확실하게 1조 풀어갖고 경기 부양하는구나. 진짜 경기 살겠구나. 네, 네. 실물 경기 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진짜 살아나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재정 문제는 어떻게 되지? 국가 부채 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이유가 경기가 살면 네. 살아나면 기업들이 이익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전 이익이 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감세를 해도 세금 감세를 수입은 해도 많이 건다. 네. 전체적으로 세전 수익이 총량이 늘면 많아진다. 총량이 많아지니까 네, 그러면은 세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를 일단 살려놓고 보면 네, 네. 총량 감세를 했어도 총량 차원에서 세수는 늘어날 수 그렇죠. 있다. 아니면 뭐 늘어나진 않더라도 그 네, 크게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낙관적인 재정에 부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때문에 네.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보다 그 가져올 그 긍정적인 경제 부양 효과라든지 기업들 소득이 이윤이 늘어날 거란 이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자질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긴 하는데 네, 네. 트럼프 경제 정책에 한해서만은 최소한 투자자들이나 네. 금융시장은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점수가 뭐냐면 네. 증시 증시. 주가거든요.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처음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딱 당선됐다고 했을 때 전 정말 미국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지금 알파조님하고 찬희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우리 MB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게 다 그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뽑았던 사람의 기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야 물론 뽑지 않았지만. 그래서 네. 나름 미국도 경제 대통령을 뽑았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MB처럼 쪽박이 나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해봐야 알아요. 네. 근데 해봐야 아무도 알까요?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 경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트럼프가 처음 당선될 때만 해도 미국판 브렉시트다. 그렇죠. 네네. 네. 보호무역주의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40여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산 선고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요? 트럼프노믹스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먼저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네.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에 양대 물줄기, 양대 산맥이 있어요. 네. 그 먼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좋겠습니다. 그 경제 정책을 크게 그 진영이 둘로 나뉘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케인즈주의 정책이고 하나가 자유주의 정책이요. 신자유주의도 이제 뭐 자유주의 정책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제 정책의 이 양대 산맥 중에서 트럼프 경제 정책은 어디에 속할까?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케인주의 정책하고 이제 그 자유주의 정책을 이렇게 내용을 좀 구분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케인즈주의 정책은 우리 여기 이렇다 방송에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입장이 뭐냐면 시장이 자력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황의 뿌리가 소비 부족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또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황이 발생한 원인이 소비 부족이 있다라고 보고 네.
그때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황이 돈이 있어야 왔으니까. 쓰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을 벌게 해주려고 정부가 먼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면 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구매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굉장히 그 동시에 펼쳐서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 그다음 네. 만약에 실업자들한테는 모든 그 실업구제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정책도 네. 소비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소비를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당연히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높은 조세 부담에다가 누진 과세도 하고 그다음에 강도 높은 금융시장 규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노동권 강화 그다음에 사회보호 확대 이런 것들인데 다 큰 정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1930년대 대공황의 해법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1970년대 초반까지 경제 정책을 이제 케인즈주의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이 시기가 우리가 보통 그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아 그렇구나. 네. 성장을 고도 성장을 그러니까 했죠. 네. 최장 기간 동안에 고도 성장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역사상 이런 시기가 없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장 기간 동안 고도 성장을 유지를 했는데 고강도 규제 있었습니다. 고임금 시대였습니다. 조세 굉장히 높았죠. 네. 조세도 어마어마하게 음. 높았습니다. 그때가 그 45년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91%였어요. 91% 지금 91%요? 상상 못하시죠? 상상할 뭐 수 상속세도 없는 마찬가지로 금액인데요. 91%로 60년대 중반까지 그랬죠. 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레이건이 들어오면서 이걸 70%대로 낮추는데요. 아, 그래도 그렇군요. 70%예요. 80년도에. 네. 근데 법인세 최고율은 52%입니다. 지금 뭐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조세 부담, 그러니까 고세율 시대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 호황을 누렸죠. 그래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 직업상 키워드로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케인즈주의적 경제 정책은 그러니까 재정 투자를 하면은 구매력이 상승을 하고 또 증세와 누진세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큰 정부 그리고 또 규제로 사회 보호를 한다. 뭐 이런 노동보호도 식으로 해야죠. 노동보. 당연히. 예. 왜냐면 고임금을 주고 네, 그다음에 네, 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제공을 하려면 노동보 네, 네, 네. 당연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반대격인 그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은 어떻게 요약할 말 수 그대로 있을까요? 자유가 여기서 말하는 네.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민간의 자유라 그러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국가가 경제에 간섭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 케인즈주의는 그 규제라고 하는 것든지 뭐 온갖 보호, 사회 안전망 하라고 뭐 다른 국가가 경제에 너무 많이 간섭을 하니까 그걸 최소화하고 네. 민간에게 그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서 기업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자. 어허. 그래 이제 그거 기업이 행복하면 네.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로 네. 온 나라 경제가 좋다. 이게 이제 네. 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게 이제 대표 정책들이죠. 네. 네. 그 이게 거기 뒤에 깔려 있는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다 제거를 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낙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주장인 거고요. 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의 목적이 네. 공급자인 생산자인 기업을 중시하는 거예요. 아까 케인즈주의는 소비자들의 어떻게 배를 좀 불릴까,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까에서도 네네. 고민을 한다면 이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공급자인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면 사회 전체가 네. 다 이득을 본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상반된다. 케인즈주의 정책하고는. 네. 케인즈주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높이고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한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네네. 면에서 좀 반대 입장이다. 네. 이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왔을 때 네. 해법으로 제시가 된 게 이 자유주의 공급 중시 경제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신자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게 레이거노믹스인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해서 미국 네. 공화당의 경제 정책 노선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자유적 경제 정책은 마음에 안 드네요. 그 당연히 낙수효과 안 좋아하시겠죠. 아니 낙수효과도 네. 사실상 뭐 막혀 자본- 있어요. 낙수가 사실 막힌 지 없다는 게 오래됐습니다. 일찍이 그러니까 있죠. 이미 뭐 다 역사적으로. 알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 낙수효과 없다라는 거. 또
제가 또 이제 키워드로 한번 지금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그리고 공급자를 중시하니까 예. 기업을 중시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감세, 그리고 또 규제 완화, 또 정부의 개입이 좀 적은 작은 정부, 그리고 낙수 효과, 뭐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치면 다시 뭐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이 쭉 검색이 되죠. 그러면 척 보기에도 정반대의 경제 사상 혹은 경제 노선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 트럼프님에게 돌아가서 님 대접 받는 트럼프님, 트럼프 형님한테 돌아가서 그러면 트럼프노믹스는 어느 편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론적 이념적 전통이 이제 양대 산맥으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노믹스는 겉으로 봐서는 일단 죽도 밥도 아니다. 라는 인상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재정 지출을 확실하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1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풀겠다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그 측면을 딱 떼오면은 이건 케인즈주의 정책이죠. 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보면은 기업을 살려서 낙수 효과로 감세하고 뭐 규제 완화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적당하게 섞여 있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등소평이 흑묘 백묘로 나죠. 뭐 고양이가 검든이든 상관없이 뭐 고양이만 쥐만 잡으면 된다. 고양이가 아니 쥐만 잡으면 된다. 기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론적이고 이념적 부분 난 상관없다. 네. 기업만 잘 되면 된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 되게 라는 실용주의적이네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케인즈주의에서 뭘 골라내고 자유주의에서 뭘 골라낼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겠죠. 기준이 뭐냐면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기업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 거 다 가져오고 네, 네. 케인즈주의에서 예. 기업 이윤 추구되는 거 다 갖고 오고 예. 기업의 이윤 추구에 좀 어긋나는 게 뭐냐면 노동 보호해주고 사회 안전망 채우고 뭐 이런 거 네네네네. 있잖아. 이런 거 다 그건 버린 거죠. 버린 그건 다 거죠. 버린 싹 거죠. 버리죠. 어.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 대통령 마인드가 아니라 이 사장님 마인드, 사장님 기업 사장님 마인드. 그렇죠. 마인드. 확실하죠. MB하고 확실-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확실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두 정책의 짬뽕이다. 그거는 이렇게 볼 수 맞는데. 있네요. 짬뽕인데 먹고 싶은 것만 넣어서 골라 먹는다. 야.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자유주의 본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맞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케인즈든 아니면 자유주의든 가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본질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정체는 자유주의죠. 알파조님은 이제 트럼프노믹스가 이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그랬고 네. 이제 또 이제 마돈나님은 짬뽕이다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좀 이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또 이걸 낙관적으로 보냐 비관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네. 이 짬뽕 중에서 어떤 면이 좀 더 주요하다, 네. 어떤 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좀 이렇게 무게 차이는 좀 있어요. 케인즈주의자 중에서 이제 로버트 스키델스키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선 정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렇군요. 이거는 케인즈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케인즈를 되살린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사실 보면. 뭐 저희 이제 마도나님하고는 잘 안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다 해서 양적 완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예, 기존에 사실 뭐 오바마라든가 그전에 클린턴이라든가 부시라든가 다 양적 완화 같은 걸 주로 해왔거든요. 네. 양적 완화는 이제 중앙은행이 여러 번 푸는 했으니까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낮추면 돈이 더 풀리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네. 돈을 더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채 같은 걸 매입해서 시중에다 돈을 푸는 거 이게 양적 완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제 스키델스키 같은 사람은 이제 양적 완화의 대안을 트럼프가 네. 제시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노믹스는 붕괴의 전조가 아니라 네.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오. 케인즈주의의 부활 자체로 이제 보는 견해고 자본주의 4.0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칼레스키 같은 사람은 언론인이죠. 이 예, 사람. 언론인이죠. 예, 언론인이고 이제 경제 평론가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강력한 케인즈적 부양책을 실시하고 또 많은 가게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이게 몰아낸 과도한 금융 규제 이걸 완화하는 거 다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 기업이 또 해외에 숨겨둔 막대한 이익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사실은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역진세 아닙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네. 가난한 사람들 별로 안 깎이는 거니까 네. 역진세가 분명히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고
낙수 효과도 사기이기 때문에 네. 결과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바마의 건강 개혁인 오바마 케어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죠. 네.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상실되는 그런 네. 이제 삶의 질의 하락으로 나올 것이다. 굉장히 많이 이제 경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시장이 호황이다 하더라도 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이런 이제 얘기하고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론가들은 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이 뭘 지향하는가 네. 이걸 보려면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놈인가 이걸 저도 보면 그거 예, 중요시 정확히 여겨요.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행적, 예. 어떻게 살아왔고 예. 어느 편에 섰었고 예, 이것이 자기하고 예.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은요. 네. 네, 트럼프 내각을 흔히 이제 갑부 내각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알파조님이 스티븐 무누신 이름도 어려워요. 이 재무부 장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재무부 장관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또 볼 수 있는 어떤 면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요. 네. 이 게리 콘이에요. 이 사람도 골드만삭스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예,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골드만삭스 CEO를 딱 박아놓은 거죠. 또 대통령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게 국무장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계를 사실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엑손모빌 유명한 이제 석유 기업이죠. 엑손모빌의 CEO인 네. 틸러슨을 딱 임명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장도 되게 웃긴데요. 네. 이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프로레슬링입니다. 프로레슬링의 WWE 아세요 혹시? 몰라요. 협회인가 보다. 협회. 네. 프로레슬링 네, 프로레슬링 협회는 미국에서 네. 제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봅니다. 네. 이제 맥마은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회장인데 네. 리그에 올라가서 막 일부러 이제 쇼를 하고 막 그래요. 막 싸우는 척하기도 하고 막 멱살을 잡기도 거의 하고. 거의 예. 쇼에 가까운. 예. 네. 그리고 공동 창업자인 린다 맥마은 요 사람을 딱 시켰고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냐? 네. 노동부 장관이에요. 노동부 어떤 장관. 사람인데요? 노동부 장관의 내정자가 누구였냐? 앤드루 퍼스터였는데요. 미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 이제 안 가봤어요. 햄버거 체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칼스 주니어라는 햄버거 체인이 있어요. 칼스 주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 네, 네. 또 우리나라에도 잠깐 있었는데 하디스라는 네, 네. 햄버거 저 체인이 하디스 있습니다. 햄버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 네.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유명하고요. 네. 이 저임금 노동자를 그냥 막 고용해서 네. 부려먹기로 아주 그 유명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의 이게 예. 특성이잖아요. 예. 예. 그 그룹의 노동자가 아니고 그 그룹의 CEO를 노동부 장관으로 채용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대표적인 최저임금 반대자거든요. 네. 예.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이제 노동부 장관을 해서 낙마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네요. 집에 가정부를 가정부를 고용해갖고 노동부 장관이 가정부를 불법 불법으로 고용하니 고용하고. 이거 완전히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다 CEO들만 쫙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을 다 CEO로 그냥 쫙 깔아놨네요. 그럼 CEO가 자기한테 불리한 정책을 집행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럴 리가 없죠. 자기를 네. 배신하는 일은 예. 절대 없을 예. 것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선을 보고 MIT 교수인 사이먼 조슬이 뭐라 했냐면 네. 그가 선택한 내각을 보면 네. 트럼프노믹스의 정책 우선순위가 보인다. 이렇게 딱 그러네요. 말한 거죠. 내각 보면 딱 알아차릴 좋은 수가 얘기 쫙 있겠네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트럼프 내각 음. 저도 진짜 황당한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환경청 그렇죠. EPA EPA 죠. 장관인 네. 스코트 프루이트예요. 이 사람 네. 유명하죠. 예. 그 환경 규제에 반대하고 화석 연료를 옹호하며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환경청 장관인데 네. 환경 규제에 반대해. 그리고 화석 연료를 옹호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기후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반환경주의자라는 거죠. 기후 변화가 사기라는 게 트럼프의 사실 소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러니까요. 소신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을 환경청 장관으로 참 예, 임명을 이 사람 했다니. 지금 환경청 장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반환경주의자를 환경청 장관에 두고 네. 또 노동자 탄압하던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내정하고 그런 사태이지만 이게 진짜 트럼프의 속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민낯이자 속살인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은 거 한다. 근데 아. 참 재미난 건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으면 음. 뭐 겉으로는 좀 아닌 척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골적인 거죠. 그냥. 겉과 속이 너무 똑같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할 테면 해봐라. 음. 니들이 어쩔 건데 뭐 이런 태도, 뭐 음. 배째라 뭐 이런 음. 태도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정책은 말보다 이제 그 사람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찬희쌤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